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통계학 김중백입니다. 이제 벌써 3주차로 접어들었어요. 처음에 이 스튜디오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앞에서 이렇게 지켜봐주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덜 어색하고, 이제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적으로 이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아직도 많이 어색하지만,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의 어떤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려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점도 조금 봐주시고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 가운데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메일 혹은 클래스에 제가 만들어 놓을 그 질의응답 항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신속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3주차고요. 이제는 챕터 3. 오늘부터는 이제 기술 통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장에서는 사회학에서 왜 사회통계학을 배우는지를 주로 집중적으로 사회학적 상상력과 연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사회통계학을 공부하고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료의 중요성과 자료의 획득 방법 그리고 자료의 구성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2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과연 알고 싶은 정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지 그리고 변수의 형태로 측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모집단과 표본과의 차이 모수와 표본치와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통계학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3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즉 이미 충분히 믿을 만한 과정을 통해서 대표성을 가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 자료들은 충분히 검증된 그 측정 방법을 통해서 잘 측정된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더 이상은 이제 이 변수가 구성되는 방식과 변수의 어떤 적절성, validity, 유효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변수를 측정하는 방식과 변수를 얻어내는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오히려 더 사회조사 방법론 내지는 사회조사 연구와 같은 시간에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다룰 것이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잘 정리되고 측정된 자료가 있다는 가정 아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장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3장의 제목은 이 책에 나와 있다시피 Descriptive Statistics, 즉 우리나라 말로는 기술 통계입니다. 이 Descriptive란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묘사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3장에서는 먼저 우리가 얻은 변수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 특징을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은 why do we need to describe data? 즉 왜 우리가 기술 통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 통계를 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변수가 측정이 된 거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갤럽에서 나오는 위클리 업데이트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위클리 업데이트 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조금 지난 자료긴 하지만 요즘도 갤럽에서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지요. 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응답자들은 그냥 뭐 내 생각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보통 답을 하지 않고 갤럽과 같은 조사자가 일반적으로 응답을 제시해 줍니다.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어느 쪽도 아니다. 그리고 응답을 거절하는 이 네 가지를 제시를 한 거죠.
물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잘하고 있다, 다소 잘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사자의 의도와 여러 가지 뜻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조사했을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분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분포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어느 정도 아니다, 모름, 응답, 거절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퀀터테이티브, 양적 변수와 퀄러테이티브, 질적 변수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될까요? 네, 이거는 질적 변수, 즉 퀄러테이티브 베리어블 혹은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에 속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를 어떤 숫자를 부여해서 우리가 코딩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부여된 숫자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내용은 비록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변수는 반드시 숫자로만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다를 뭐 2, 잘못하고 있다를 1, 어느 쪽도 아니다를 0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이거를 1, 이거를 마이너스 1, 이걸 0으로도 할 수 있고요. 사실 코딩하는 방식은 조사자의 임의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반드시 1을 부여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2가 아니고 17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저런 식의 행동은 주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도 있고 사람들에게 직관적인 값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게 과연 명목 변수냐 서열 변수냐 라고 누군가 물으면은 사실은 뭐 명목 변수일 수도 있고 서열 변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잘못하고 있다 사이에 일련의 서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은 그냥 그야말로 다른 것들로 봐서 굳이 이것을 순서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명목 변수라고 그냥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딱 정답은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찌되었건 질적 변수이다라는 건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 1000명이 응답을 했는데 1004명이 응답을 했어요. 1004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63%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뭐 대략 아마 한 30명, 620명 정도 되겠네요. 대략 630명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고 각각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들의 분포가 있는데 그럼 이 분포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하나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잘하고 있습니다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 질적 변수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나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지만 연속 변수 혹은 일부 서열 변수는 이렇다기보다는 하나나 두 개의 정해진 통계값을 통해서 알려지기 마련이죠.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각 어떤 이런 정보에 따라서 어떤 통계값이 필요하고 각 정보를 요약하는데 어떤 통계값이 중요한지를 논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어떤 묘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 통계가 필요한데 우리가 왜 기술 통계가 필요하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변수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돼서 정보를 얻어야만 이렇게 해서 정보를 묘사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어떤 통계적인 연구 방법을 향후에 쓸 수 있을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위한 뭐 카이스퀘어든가 선형회귀 방정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두 집단 간의 평균 차 검정이라든가 두 집단 간의 비율을 차 검정이라든가 통계적 방법을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지는 변수의 정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변수의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어떤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쓸 수 있을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We should not consider descriptive statistics as is. as is라는 뭐 있는 그대로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기술 통계를 딱 보았을 때 이 기술 통계의 값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술 통계는 기본적으로
표본으로부터 나온 값이죠. 즉 표본으로부터 나온 것은 뭐냐면은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련의 확률 표집을 통해서 얻어낸 표본의 값이란 거예요. 즉 표본의 값은 maybe, maybe not 모수와 같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같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만약에 63%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성인 국민 가운데 63%가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로 지지하고 있느냐? 그것은 알 수가 없죠. 왜? 63%가 지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모집단의 모든 분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우리가 신뢰 수준이란 이 플러스 마이너스 3.1%라는 신뢰 수준을 일반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럼 이 3.1%는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냐? 요거는 우리가 4장에서 집중적으로 배울 거고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95% 정도 신뢰했을 때 이 정도 오차가 있을 거를 우리는 언제나 제시를 해요. 제시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표본 통계를 있는 그대로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우리가 그냥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확률 표집을 뽑아서 제대로 샘플링된 표본이라고 치더라도 이 표본이 모수와 같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본에서 얻어진 표본 통계치를 일종의 모수를 대표할 수 있는 추정치 가운데 하나로 생각해야지 모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describing data with tables and graph 주로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고 테이블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양적 변수인 경우에 특히 quantitative variable인 경우에 중앙치 즉 그다음에 얼만큼 값들이 가운데로 모여 있는지 그다음에 variability 얼만큼 값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포지션 얼만큼 값들의 범위가 되어 있는지를 알므로 인해서 훨씬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방법들에 대해서 모두 천천히 배우면서 어떻게 변수의 값들을 기술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제 3.1 Describing Data with Tables and Graphs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랑 표로 기술 통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비주얼라이징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통계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주얼라이징 측면에서는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기술 통계화 시키는데 이거를 표나 그래프로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바로 frequency distribution, 즉 우리나라 말로 도수 분포표예요. 그래서 list possible values of a variable and number of times each occurs.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도수 분포표이고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 쓰이냐? 기본적으로는 qualitative variable, 질적 변수에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네. 좀 요 다음 표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바그래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제 막대 그래프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A bar graph has a rectangular bar drawn over each category. 쉽게 표현해서 도수 분포표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의 높이가 얼만큼의 빈도를 나타내는지 혹은 퍼센테이지와 같은 상대 빈도를 나타내는지 이걸로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보시면 쉽게 아실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전형적으로 말하는 이제 도수 분포표죠. 이 값이 일련의 이게 정치적인 지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진보적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총 60명의 샘플 가운데
이런 식으로 8명은 가장 보수, 2명은 가장 진보와 같이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고 1부터 7까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질적 변수이고 아마도 이것은 서열 변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각각의 어떤 그 유효한 어떤 카테고리들의 얼만큼 얼만큼 리포트 되는지, 즉 가장 보수는 8명, 그 다음 보수는 24명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전체 60명 중에서 8명이면 13.3%, 24명이면 40%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큐뮬러티브 퍼센트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13.3%에다가 40% 더하면 53.3% 이렇게 해서 총계는 100%가 항상 되어야겠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도수 분포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구하실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요즘은 이런 것들은 다 통계 프로그램이나 통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엑셀 정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고요. 그냥 가볍게 어떻게 이걸 묘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뭐 이거는 다른 정보지만 이거를 이제 바그래프로 한 것이 막대형 그래프죠. 이제 오직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두실 거는 주로 이제 X축에는 이제 그 항목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표 3.1에 있는 Relative Frequency of US Household Structure. 2005년에 미국의 가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라고 했을 때 Married, no children, married with children, living alone, single householder and other. 해서 이 모든 거의 합은 어떻게 된다? 네, 100%가 되겠죠. 그리고 Relative Frequency니까 0.3이면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는 30%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전체 하우스홀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1억의 가구가 있을 때 married, no children 결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약 요 정도 대략 한 28%라고 볼까요? 한 28% 정도로 되고 married with children 결혼하고 children이랑 같이 자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약 이건 22% 정도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분포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상대 분포표를 그린 바그래프, 막대형 그래프고요. 막대형 그래프의 그래도 한 가지 특징은 bar is not adjacent. 왜냐하면 이 각각이 완전히 독립된 항목들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 사이가 separate, 떨어져 있어요. 물론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저런 식으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가지고 바그래프를 그리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저렇게 그려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나와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퀄리테이티브 베리어블을 가지고 바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최소한 상식적으로 이거는 떨어뜨려 놓는다 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면은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럼 요 다음은 히스토그램이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히스토그램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나 바그래프랑 뭐가 차이가 나냐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해서 바그래프는 퀄리테이티브, 즉 질적 변수, 숫자적인 특성이 없는 변수에 대한 상대적인 분포고요. 히스토그램은 퀀터테이티브, 즉 숫자적인 개념이 있는 것을 그리는 거고요. 다만 숫자적인 개념이 있는 양적 변수를 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양적 변수 안에 다양한 값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련의 인터벌, 즉 범주를 만들어서 일종의 간격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그린다. 요것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기본적인 특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은 bar graph of frequencies or percentages for quantitative variables. 제일 중요한 것은 quantitative variable, 즉 양적 변수를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히스토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ach bar is adjacent, 즉 밀접하게 다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여기 보면은 violent crime rate입니다. 미국의 어떤 주별로
미국의 주별로 이제 폭력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일어나는지 이거를 아마도 전체 범죄에서 아마 퍼센테이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10,000명당 몇 건의 그 폭력 범죄가 일어나는지를 아마 주별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다면은 원래는 이게 숫자로 되어 있죠. 즉 10,000명당 몇 건의 폭력 범죄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숫자로 되어 있겠죠. 근데 숫자가 예를 들어서 0부터 예를 들어서 83까지 0, 1, 7, 6, 12, 19 등등등등 해서 83까지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걸 하나하나 다 바그래프처럼 그리면은 어쩌면은 83개의 다른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83개의 하나짜리 동일한 높이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죠. 즉 연속 변수인 경우에는 하나하나 값을 가지고 바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1년에 그 기준을 주어서 이 기준에 맞게 그래프를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준, 즉 몇 개의 값들을 묶을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는 건데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몇 가지 룰이 있다는 거죠. 이 간격들, 인터벌은 should include all possible value. 즉 0부터 83까지에 있으면은 이 모든 값들이 다 포함되는 간격을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즉 0에서 11부터 해서 쭉 해서 72부터 83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는 12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12를 기준. 왜냐하면 0부터 83이니까 총 이게 84개의 숫자니까 이거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해서 12 곱하기 7하면 27에 14, 84가 되니까 12를 기준으로. 그래서 0에서 11, 12에서 23으로 해놓은 거고요. 모든 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any possible value는 must fit into only one interval에만 들어가야 돼요. 즉 어떤 하나의 값, 만약에 11 같은 경우는 여기에만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11은 여기에 들어가고 11은 여기에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여기만 들어가야 돼요. 11은. 그러니까 하나의 값은 하나의 범주 혹은 간격에만 들어가도록 우리가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은 다양한 모양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게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다 보면은 물론 바그래프에도 나올 수 있죠. 바그래프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바그래프에서 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냐? 바그래프는 기본적으로 퀄리테이티브, 즉 숫자적인 개념이 없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아까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이 진보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1이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일 때는 우리가 모양이 중요하죠. 왜냐? 히스토그램은 이 0부터 숫자의 각각의 의미가 존재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리다 보면은 보통 이런 모양들이 일반적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가장 많이 우리 머릿속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normal distribution, 정규 분포죠. 소위 말하는 bell-shaped, 종 모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가운데 부분이 높고 양쪽이 이렇게 낮은 부분이 분포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skewed to right, 우측으로 지금 치우친 모양. 그다음에 skewed to left, 왼쪽으로 치우친 모양. 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이 positive skewed, right skewed 같은 경우는 인컴 같은 경우가 있는 거죠. 왜 인컴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득은 만약에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지만 아주 특별하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 연예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재벌가의 총수 등 일부 많이 버는 분들은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이런 식의 벨 쉐이프드가 나오기 어려운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있는 거죠. 반대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 이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스코어는 easy exam. 굉장히 쉬운 시험을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림이 안 나와 있지만 바이모달, 둘을 가진, 이건 어떤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낙타와 같이 쌍봉낙타처럼 이렇게 두 개의 많이 빈포되는 게 이렇게 두 개 나타나는 거. 예를 들어서 A랑 값, B랑 값 두 군데서 많이 나타나는 거 존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shape of histogram은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normal distribution, normal 종모양과 우측 치우침, positive skewed, right skewed, 좌측 치우침, negative skewed, left skewed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bimodal 두 군데서 정점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히스토그램과 거의 같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줄기 플랫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기잼 스코어에서 앞쪽을 가지고 10단위를 가지고 줄기를 만들고 뒷숫자를 가지고 잎사귀를 만드는 이런 형태죠. 잘 보시면 이거는 뭐랑 비슷할까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히스토그램을 그냥 옆으로 뉘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3.2 Describing the Center of the Data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1에서 나온 부분은 굉장히 그래픽적으로는 조금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표본에서부터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거기 나와 있는 비주얼라이징 같은 부분은 사실은 추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3.2에서는 이제 모집단을 추정하는 방법, 즉 표본의 특징을 가지고 모집단의 특징을 추정하는 방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쓰이는 즉 the center of the data 어떤 자료의 가운데 부분이 다르게 보면 자료가 어떤 값을 중심으로 얼마큼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et y denote a quantitative variable.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서 자 이제 양적 변수로 되어 있는 양적으로 측정된 변수 y가 있어요. 그리고 이 y에서 우리는 n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서yn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n을 스몰 소문자 n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보통 저기 샘플의 개수를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서 하는 거는 센터 오브 더 데이터 아니까 자료가 얼만큼 어떤 값을 중심으로 모여 있느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 quantitative variable, 즉 양적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적인 특징을 가지고 측정된 변수를 가지고 얼만큼 가운데 모여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median, 두 번째는 mean, 세 번째는 mode입니다. median이란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중심값이라고 표현하죠. 중심값은 무엇이냐? middle measurement of ordered sample.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게 ordered sample이라는 것이 꼭 여기서 말하는 ordinal variable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ordered sample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변수를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개별 값들이 있죠. 자,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이런 식으로 뭐 n by n 이걸 그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연수가 있고 1번 응답자, 2번 응답자, 만약에 500번 응답자까지 있을 때
이 각각의 응답자들이 교육 연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16년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쭉 나와 있는 거를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순서대로 재배열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quantitative variable 의미가 있겠죠. 왜? qualitative variable에서 부여된 숫자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정치적인 지향에서 나와 있을 때 물론 정치적 지향에 숫자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순서대로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쭉 일렬로 되었을 때 거기에 가운데 있는 값, 즉 이런 식으로 가름이 쭉 있으면 이 가운데 있는 값.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을 하건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을 하건 결국은 요 중간값은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1부터 101 사이 1부터 101 사이에 어떻게 놓더라도 중간값은 50일이 되기 때문이죠. 다만 샘플 사이즈가 odd, 홀수이면 그냥 중간값이고요. 만약 샘플 사이즈가 100일이면 그야말로 중간값 50일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왜? 50일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50개, 위로 50개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100이다. 그러면은 밑으로 50, 위로 50. 그러니까 1부터 50까지가 있고 51부터 100. 그렇기 때문에 50과 그 51 사이에 있는 중간값인 50.5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if even 만약에 이것이 짝수라면은 midpoint between two middle values. 그리고 can be also used for ordinal scale. 왜냐하면은 ordinal scale에는 만약에 쓰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왜? ordinal scale은 그 안에 있는 값들 사이에 일련의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언제나 유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정의에 미디안의 정의는 이렇지만 그럼 미디안의 특징을 볼까요? 첫 번째, insensitive. 둔감하다는 얘기죠. To the distances of the observations from the middle. 즉 중간에서부터 개별 값들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개의 값이 있어요. 1, 3,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 3, 7141 세 개의 값이 있죠. 완전히 다른 값들. 그래 분포가 보이죠. 하지만 중간값은 얘도 3, 쟤도 3이에요. 왜? 중간값은 개별 값들이 중간값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저 일렬로 쫙 놓았을 때 이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가 중심인 거지 얼만큼이나 많이 떨어져 있냐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것도 나오냐? Not affected by outlier. outlier는 극단치죠. 예를 들어서 소득 분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재용 삼성 회장이나 뭐 여러 재벌가들 뭐 이런 분들은 사실 극단치죠. 그런 분들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적인 중간값이 엄청나게 변하지는 않아요. 왜냐? 그런 분들의 숫자는 매우 소수기 때문이죠. 근데 곧 배우겠지만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 평균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간값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안의 특징은 가운데 값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도 상대적으로 둔감하고 가운데 값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값의 존재에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평균입니다. mean, 우리나라 뭐 평균이고 영어로 average라고도 하죠.
평균의 뭐 공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모든 값들의 합을 그 값들의 개수로 나눈 거예요. 시그마 yi divided by n이죠. 이 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평범하게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평균의 개념을 오늘 배우고 나서 굉장히 많이 다르게 생각해 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 평균의 개념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측정치 하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추론 통계로 이어지는 큰 관문에 이제 한 발을 들이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평균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점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기를 바라고, 요 뒤에 나와 있는 평균의 영원한 친구인 표준 편차와 결합되어서 평균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심도 있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빈치예요. 최빈치는 상대적으로 제일 덜 중요하고 제일 덜 활용되는 값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빈치는 value that occurs most frequently. 그래서 어떤 값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빈치는 can be used for qualitative variable, quantitative variable과 qualitative variable 모두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드 같은 경우는 qualitative variable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qualitative variable에서 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연속 변수에서는 어떤 특정한 값이 여러 개가 발견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사회통계학을 56명이 현재 수강하고 있는데 이 사회통계학 수강생 가운데 정확하게 같은 키를 가진 사람, 정확하게 같은 몸무게를 가진 사람, 정확하게 같은 학점을 가진 사람, 정확하게 같은 부모의 연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찾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사회통계학을 듣는 학생 중에서 사회학과인 학생들, 자율전공학부인 학생들, 공과대학인 학생들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명수를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즉, 질적 변수에 주로 많이 쓰이고요. 물론 양적 변수에 못 쓰이는 것은 하지만 모두 최빈치가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은 질적 변수에서 사용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민과 미디언 모두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for symmetric distribution. symmetric은 대칭이죠. 그럼 여러분들 비대칭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기다가 하나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asymmetric은 비대칭이죠. 그래서 대칭적인 분포가 있을 때 이게 뭐였죠 아까? 정규 분포죠. 완전한 의미로 대칭적인 분포가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평균과 미디언은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같은 건데 이 가운데 분포가 모두 같으면은 어떻게 된다? 평균과 중간값은 같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분포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skewed distribution, 즉 어떤 한쪽으로 편향된 분포를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소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제가 있고 여기 이재용 삼성 회장이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mean, 이게 무슨 말이냐면 mean is drawn in direction of longer tail. 그 긴 꼬리 쪽으로. 여기에서는 긴 꼬리가 이쪽이죠. 여기에서 이제 mean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미디언이라고 하면은 mean은 어떻게 되느냐? longer tail, 즉 아웃라이어들이 있는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mean이 여기 있으면은 미디언이 여기 있으면은 mean 이쪽에 있고요. 조금 더 표현하기 쉽게 해서 average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은 미디안도 ME가 쓰이고 민도 ME가 쓰이니까 쉽게 표현해서 average 쪽으로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롱거테일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고요. 반대로 하면 당연히 여기에 만약에 미디언이 있으면은 미는 여기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median is more appropriate with high skewedness.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소득 분포 같은 경우 mean, median 모두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mean, median 모두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조금 더 현실을 잘 반영하는 지표는 어떻게 더 나을까? 네, mean보다는 median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어떤 특정한 값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mean과 median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mean은 이 값을 가지고 모집단에 알려지지 않은 모수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데 median은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잘 샘플링된 표본의 값들은 언제나 모집단의 모수를 대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낸 미디언이 의미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추론할 수가 없다는 의미고요. 통계적으로 추론할 수가 없다는 의미는 적절한 수준의 오차 범위를 산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미는 오차 범위를 산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미디언은 오차 범위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과 미디언 모두 중요하고 모두 필요가 있지만 추론 통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미디언은 큰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센서스나 전반적으로 모집단의 정보가 충분히 알려져 있을 때는 당연히 미디언을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민과 미디언 모두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분포에 따라서는 미디언이 더 중요할 때도 있지만 미디언은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할 수는 없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mean 같은 경우는 inappropriate if values are only few.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 베리어블이면은 값이 뭐냐? 두 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값이 두 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0과 1 같은 거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뭐, 아주 되게 아니면 0, 1, 2 몇 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디언을 찾을 수는 있지만 큰 의미를 가지진 않는다는 의미예요. 미디언과 달리 미는 뭐에 대해 어떻게 된다? sensitive to outlier.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skewed가 돼 있으면은 미디언에 비해서 미는 이쪽으로 끌림을 당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좋냐? mean is best to infer parameter. 모수를 추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we'll see later, 즉 챕터 4장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average, 평균을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할 수 있는지는 4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빈치, 모드는 most commonly used with highly discrete variable. 다르게 표현하면 도수 분포표와 같은 형태인 굉장히 discrete, 이산 변수, 다르게 표현하면 categorical variable에서 주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mean, median, and mode are identical for a unimodal. 왜냐하면 unimodal이라는 것은 완벽한 의미의 종모양으로 분포일 때는 mean, median, model이 죄송합니다. 이게 모드가 아니죠. 모델이 아니죠. 모드입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이면은 가장 가운데 값이 제일 많기 때문이죠. Unimodal symmetric distribution, such as bell-shaped distribution.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들, mean과 median과 mode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있고 right skewed가 되어 있으면은 미디언보다는 민이 오른쪽으로 가고요. 이쪽에 skew 아웃라이어가 이쪽에 있으면은 민이 미디언보다는 왼쪽으로 간다는 것을 책에 있는 그림 3.10 3.10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예시를 볼까요? 책에 나와 있는 예시 가운데 하나인데 뉴욕 양키스 굉장히 유명한 야구 팀이죠. 2006년도 연봉을 보니까 자 평균 연봉은 700만 달러예요. 근데 미디언 셀러리는 2.9, 290만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봤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실 수 있느냐? 얼만큼 이 뉴욕 양키스의 선수단 연봉이 스큐드 돼 있냐, 왜곡되어 있느냐, 한쪽으로 쏠려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디언은 2.9고 미니 7이면 어떻게 돼 있느냐? 누군가는 여기 누군가 있다는 거죠.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약쟁이로 표현된 알렉스 로드리게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의 연봉이 그 당시 25 밀리언, 2,500만 달러였기 때문이죠. 이런 2,500만 달러짜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 평균은 700이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2.9, 약 뭐 요 정도 수준에서 2.9 정도에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분포를 이 민과 미디어만 보고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충분히 개사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분포만 봐도 요 밑에 내용을 개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이 밑에 내용만 들으면은 이 위의 분포를 개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디널 베리어블에는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디널 베리어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3.5를 보면은 highest degree completed for a sample of Americans, 미국인들을 통해서 얼만큼 최고 학위가 돼 있냐를 나와 있을 때 나도 하이스쿨 그레이주에이트부터 닥터레이트 오브 프로페셔널이 쭉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1년의 순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숫자는 부여가 안 돼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1, 2, 3, 4, 5, 6, 7이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나도 하이스쿨 디그리가 24 밀리언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스쿨 올리가 62 밀리언 그 다음에 썸 컬리지 노 디그리가 3333에서 35 밀리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더하면 얼마? 209 밀리언, 약 2억 900만 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200, 900만을 쭉 이런 식으로 나열했을 때 105번째죠. 왜? 홀수니까. 그럼 이 105번째에 위치한 카테고리가 어디냐? 여기서부터 쉬어도 되고 여기서부터 쉬어도 돼요. 어차피 가운데니까요. 그래서 24 더하기 62는 86. 86 더하기 35는 121. 맞죠? 그러니까 105번째는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에 속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룹도 돼 있을 때 우리도 미디어는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7개로 코딩이 돼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게 6개로 코딩이 돼 있다고 하면은 3.5를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3.5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책에도 문제도 나와 있어서 보긴 하지만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이 카테고리의 수가 어떻게 오드 홀수로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2까지 우리가 어떤 중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3.3은 이 중심성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요소인 얼마큼 이 자료가 퍼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양적 변수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얼만큼 모여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퍼져 있는지도 중요하죠. 자,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내가 모의고사가 평균적으로 90점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90점에 맞는 학교를 지원하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모의고사 점수를 4번을 시험을 봤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똑같은 평균이 90점이어도 A라는 학생은 70, 70, 70, 100 이래가지고는 안 되나요? 73, 21, 4, 9, 36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제가 조금 더 좋은 예를 들어야겠네요. 자, 똑같은 90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3번으로 하죠. 어떤 학생은 80, 90, 100을 맞았고요. 똑같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은 88, 90, 92를 맞았어요. 자, 보세요. 중간값적으로도 똑같아요. 평균으로도 똑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 학생은 기복이 있죠. 물론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이 학생은 아주 잘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하진 않아요. 그럼 만약에 90점짜리 점수에 맞는 학교를 지원할 때 A라는 학생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을까요? B라는 학생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을까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A와 같은 형태 특징을 가진 학생이 500명 있고 B와 같은 특징을 가진 학생이 500명 있으면은 한 명씩의 얘기는 모르겠지만 A그룹 500명짜리 A그룹과 500명짜리 B그룹이 있을 때 과연 합격률이 어디가 높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뭔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즉 variability, 자료가 얼만큼 산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A measure of center itself is not enough to provide all information of data. 모든 자료를 제공하기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Because of various distribution.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디스트리뷰션과 이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쉽게 쓰이는 것은 이 range, 범위예요. 이 범위란 것은 difference between largest and smallest observation, but highly sensitive to outliers. 그러니까 범위가 있으면 좋긴 좋겠죠. 범위가 있으면 좋긴 좋을 텐데 이 범위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이것은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범위란 것은 굉장히 센서티브하고요. 굉장히 센서티브하고 이거는 뭐 3개밖에 안 돼 있지만 이런 값들이 막 30개, 40개, 50개, 60개 있을 때 하나 굉장히 튀는 값들이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번을 봤지만 이거를 30번을 봤다고 생각하죠. 근데 30번을 봤는데 이 친구도 92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단 한 번 딱 100이 나왔죠. 그 다음에 88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딱 한 번 60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60에서 100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값이 만약에 88에서 92면은 이 100과 60의 값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작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얼만큼 많은 개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레인지는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레인지를 고려는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판단의 준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범위 대신 우리는 앞으로 이제 deviation, 편차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즉, observation의 deviation은 뭐냐면은 개별 값들이 어디에서부터 이 평균에서부터 이 평균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요. 자, y바는 무슨 얘기냐면은 샘플 민, 표본 평균은 우리가 보통 y바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하고 이 썸의 디비에이션은 언제나 제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썸의 디비에이션이 제로냐? 뭐 간단한 산수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이 y바는 뭐죠? y바의 값은 y1부터 yn을 n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은 편차는 뭐냐? y1 빼기 y바 해서 yn 빼기 y바가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거를 다 더하면은요. 왼쪽은 y1부터 yn까지 다 더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거를 다 더한 거죠. 얼마큼? n번만큼. 이거를 n번만큼 더한 거니까 이거가 날라가고 요 위에 부분만 남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디비에이션의 썸은 언제든지 제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비에이션은 어디서부터의 디비에이션? y 바로부터 디비에이션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y 바로부터의 편차합은 언제나 제로지만 모드나 미디안 값에서의 편차는 언제나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드, 미디언과 민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수업이 거의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수업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뭐 이 수업을 한 번에 다 들으시기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들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1.2배속으로 빠르게 들으셔도 저는 뭐 충분히 그 효과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아까 나와 있는 편차를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떤 데이터의 그 베리어빌리티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뭔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 시간에 고등학교 때 이미 배운 표준 편차입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죠. A typical distance from the mean. 근데 no implication for qualitative variable이죠. 왜일까요? 왜 qualitative variable에게는 의미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qualitative variable은 뭐가 없기 때문에 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즉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평균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평균적으로 개별 값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는 건데 그러니까 민이 이미 있어야만 여기서부터 떨어진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퀄리테이티브 베리어블은 민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정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공식을 알고 있을 거예요. yi-y바 제곱한 거를 스퀘어 한 다음에 sum of square 하고 이걸 n-1, 즉 표본수 -1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이 자체의 값을 우리는 이제 variance 분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variance는 편차들을 제곱한 값들이기 때문에 이 제곱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씌운 것, 이것이 바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영어로는 S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몇 가지 특징들을 볼까요?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언제나 0보다 같거나 커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편차를 제곱한 값들의 평균이기 때문이죠. 이미 제곱했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없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것을 또다시 스퀘어 루트로 씌운 것이 표준 편차고 스퀘어 루트를 씌울 수 있다는 말은 이 값은 무조건 0보다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다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0일 때도 있어요. 언제가 0일까요? 모든 값이 평균과 똑같을 때고요. 모든 값이 평균과 똑같다는 말은 모든 값이 같다는 의미고 모든 값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변수일까요? 아닐까요? 변수의 영어 표현은 뭐죠? variable이죠. variable은 무슨 동사에서 나왔겠어요? vary에서 나왔죠. 제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성별은 유효한 베리어블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들의 모든 학부생들은 아마 대학원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학부생들은 다 여학생들이기 때문이죠.
즉 표준 편차가 0인 경우에는 이거는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정보가 아닌 거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increases with the amount of variation around the mean. 쉽게 표현해서 자, mean이 똑같아요. 하지만 1번 분포와 2번 분포를 따져보면은 모양도 똑같고 종 모양이고 좌우 아웃라이어도 똑같이 존재해요. 하지만 변수 분산으로 치면 혹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치면은 뭐가 더 크다? 1번이 2번보다 크겠죠. 왜? 민에서 떨어져 있는 값들의 분포가 1번이 어디보다? 2번보다 두껍기 때문이죠. 그럼 요거에는 요 값만큼 더 떨어져 있으면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standard deviation increases with the amount of variation. 즉 1번보다 2번의 표준 편차는 작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표준 편차가 작다는 말은 그만큼 평균에 밀집하게 값들이 모여 있다는 의미죠. mean, mode, range가 다 같아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mean, 특히 mean의 경우 아무리 우리가 mean을 안다고 치더라도 mean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없는 mean은 소위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 정말 핵심이 존재하지 않는 정보예요. 물론 나머지도 필요해요. 레인지도 알면 좋고요. 미디언도 알면 좋아요. 하지만 민의 영원한 짝꿍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 분포를 측정할 수 있고 분포를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division by n-1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의 정석 확률 통계 시간을 배웠을 때는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n으로 나눈 거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n으로 나누는 거는 모집단인 경우에는 n으로 나누고요. 표본인 경우에는 n-1로 나눕니다. 이게 좀 약간 테크니컬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 시간에 이게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는데 모집단의 분산을 구할 때는 n,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는 n-1로 우리는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값은 뭐에 크게 의존하면은 units of the data, 자료의 데이터의 그 크기에 많이 좌우돼요. 자, 볼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분포예요. 똑같은 분포입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분포고 평균은 0이에요. 근데 다 좋은데 각각의 값이 이거는 1, 2, 3으로 돼 있고요. 만약에 다른 경우는 똑같은데 각각의 값이 10, 20, 30으로 되어 있으면은 비율적으로나 다 똑같다고 보여도 분명 이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공식상 0 빼기 1의 제곱에 0 빼기 2 각각의 값들의 이거를 평균해서 뺀 거에 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0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2의 제곱을 더한 거 0 빼기 10의 제곱을 더하기 0 빼기 20의 제곱을 더한 거 분명히 차이가 있죠.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모두도 똑같고 중간값도 똑같고 평균도 똑같고 심지어 모양도 다 똑같지만 이것이 어떤 유닛으로 되어 있느냐가 실제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평균을 볼 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보지만 동시에 우리는 레인지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레인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0부터 3까지가 레인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0부터 30까지가 있으면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이쪽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이쪽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굉장히 차이가 나도 우리는 왜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칙에 따르면은 우리가 4장에서 본격적으로 배울 거예요. 경험칙에 따르면은 일반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은 만약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가정된다면은 대략 68%는 어떻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전체 값들의 68%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95%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almost all data with standard deviation으로 평균 주변에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인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실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실례를 보도록 하면은 자,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people known personally with AIDS. 개인적으로 에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책 3.7에 나와 있고 총 샘플의 개수는 1598이죠. 그 다음에 이 횟수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양적 변수예요. quantitative variable이죠. 하지만 이것을 또 다른 변수 측정의 기준인 discrete과 continuous로 나누면은 이거는 이제 discrete variable이에요. 왜? 사람들을 만난 횟수는 어떤 number of times이기 때문에 1.3회를 만나거나 1.4회로 만났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적 변수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산 변수다, discrete variable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가진 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중에 76%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한 번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는 0.47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1.09예요. 아, 요게 조금 요건 잘못된 거 같네요. 제가 요거를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다른 걸 갖고 오면서 조금 순간적으로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걸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조금 더 좋은 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은 평균이 0.47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9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정규 분포라면 어떻게 될까요? 민을 중심으로 해서 자 0.47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전체 값의 95% 정도가 분포할 것이라고 경험칙상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문제는 0.47에다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만약에 이거 1 정도로 보면은 0.47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 95%가 위치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0.47에다가 위로는 더할 수 있죠. 위로는 2를 더하면 2.47이지만 0.47에서 2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1.53이 나오죠. 만나는 횟수에 마이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경험치기, 즉 엠피리컬 룰이 적용되지 않는 자료라는 얘기죠. 즉 우리가 이 정보가 설령 없다고 치더라도 구체적인 프리퀀시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범위 0과 8이라는 범위 민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만 알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떤 분포로 나와 있는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굉장히 오른쪽으로 positively skewed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만 따지면은 만약에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중간값은 얼마일까요? 중간값은 0이죠. 물론 사실 이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은 0이 제일 작은 값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된다고 봐야겠죠?
그림을 좀 다시 그리면은 그냥 거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0인 거죠. 0인 동시에 이게 곧 중간값이에요. 그럼 평균 어디냐? 0.47이니까 여기 있겠죠. 중간값보다 오른쪽으로 조금 당겨져 있죠. 왜 당겨져 있을까요? 5, 6, 7, 8과 같은 상대적인 아웃라이어 때문에. 전체 중에 1%도 미쳐. 1에서 1.2%가 안 되는 요 값들 때문에. 5, 6, 7, 8 이 값들의 존재 때문에 중간값에서 이만큼 오른쪽으로 밀려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거를 종 모양 분포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right skewed 혹은 positively skewed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평균이라는 값을 보았을 때 언제나 우리는 이 평균과는 달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도 같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1.09가 아니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0.2라고 해볼까요? 만약에 그러면 0.47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0.07부터 0.87까지의 얼만큼 95%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물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경험칙, 즉 엠피리컬 롤에 따지면은 0.07에서도 0.87까지 얼만큼 95%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최저값이 0인데 0보다는 이 값이 크잖아요.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0.2라는 얘기는 그만큼 미인 주변에 많은 값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로 이건 아닐 거예요. 완전한 의미 아마 뭐 이거상 완전한 의미는 아니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이런 식으로 아웃라이어가 적고 훨씬 0.47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값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쉽게 표현해서 아마도 이렇게 되면은 0과 1이 거의 모든 값을 다 차지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분포를 종분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건 있는데 어찌되건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한 경우에는 우리가 벨 쉐이프 같은 모양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레인지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동시에 보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3.4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3.4는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런 의미가 없고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3.4는 가볍게만 말씀드리고요. 즉 0부터 값들을 쭉 배열을 하고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값은 뭐예요? 50%죠. 즉 이것도 다르게 표현하면은 퀀터테이티브 베리어블만 가능한 거고요. 가장 작은 값도 가장 큰 값까지 배치를 하고 이거를 총 4분위로 나누는 거예요. 4분위로 나누고 25%, 75%로 나누는 거겠죠. 나누고 이 가운데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주로 뭐라고 표현한다? 인터쿼타일로 레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분위로 나누는 거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쿼타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컨드 쿼타일이 곧 뭐다? 25%니까 미디언 중간값이 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샘플 스태티스틱과 포퓰레이션 패러미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표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정보들은 아주 센서스와 같이 아니면은 교내 조사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표본 통계치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we distinguish between summaries of sample, 표본 통계치와 summaries of population parameter, 모집단의 모수를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parameter values unknown, 모수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통계치를 사용해서 모수를 추론하는 훈련을
이 통계학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책에 이 기호들이 여러 번 나와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는 건데, 샘플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샘플민은 결국은 무엇을 추정하는 것이냐? population mean인 뮤를 추정하는 거고요.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population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 시그마. 그다음에 샘플 프로포션은 뭐냐면은 비율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남성의 비율이 만약에 60%다, 여성의 비율이 60%다 할 때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샘플 프로포션 같은 경우는 샘플 프로포션 P는 무엇을 추정하는 것이냐? population proportion인 파이처럼 생겼죠. 네, 파이입니다. 이거를 추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이제 기술 통계의 중요한 부분을 대부분 다루었어요. 기술 통계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이제 기술 통계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기술 통계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통계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이 기술 통계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지만 특히 퀀터테이티브 베리어블의 경우에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통계적으로 추론을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퀀터테이티브 베리어블을 볼 때는 우리가 반드시 평균을 중심으로 보지만 미디언과 레인지,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동시에 다 보아야만 제대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의 정보라도 빠지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skewed distribution의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 이 skewed distribution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잠정적인 문제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변수의 정보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양적인 정보가 나왔어요. 만약에 뉴스에서 양적인 정보가 나왔을 때, 만약에 우리도 국민들의 평균 소득, 우리도 국민들의 평균적인 교육 수준,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숫자로 된 정보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런 정보를 있는 그대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정보는 어떤 샘플에서 나왔고, 평균이 있으면은 이 평균과 따라다니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어떻게 되고, 중간값은 어떻게 되며, 레인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두 다 완벽하게 알았을 때만 이 정보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고요.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챕터 4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률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이러한 확률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양적 변수를, 그러니까 샘플에서 모인 양적 변수를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4장을 이렇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강의로 진행될지, 현장 강의에서 진행될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건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꾸준히 하시도록 하시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클래스와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